영산강 하류의 고화도에서 108일간을 머물며 조선 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한 이순신은 판옥선 40척을 건조했고 수군 병력은 4,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명량 때처럼 전투에 이기고도 함대를 물리지 않을 정도로 병력과 물자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해는 어느덧 무술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597년 초겨울 고화도 수영 뒷산 남쪽 사면에 무기 제조창을 설치하였다. 정사준이 자신의 동생 정사렙을 비롯한 우수한 대장장이들을 이끌고 고화도 수영에 합류하였다. 이순신은 정사준을 매우 아꼈다. 그는 무기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 기묘한 이치를 이해하였다. 조선 무기가 왜군의 조총과 총통만 못하다고 여겨 이를 크게 개량하고 보완하였다. 적의 조총을 항상 눈앞에 두고 그 노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적의 조총은 총신이 길고 총구멍이 깊숙해 탄환이 나가는 힘이 맹렬하고 맞으면 반드시 부서집니다. 이를 끝낸 대장장이들을 군량미와 말린 미역을 내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 중 일부가 수영에 남았다. 이순신에게 선물로 줄 환도한 자루를 기어코 만들어 놓고 가겠다고 했다. 그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였고 적의 탄환에 맞은 어깨에 힘이 빠져 칼을 들기 버거웠기에 말리지 않았다. 칼의 무게를 줄이라고 일러두었다. 나으리 대장장이들이 칼에 겉명을 새기겠다고 합니다. 글을 내려주십시오. 이순신은 벼루에 먹을 갈면서도 칼에 문자를 새긴다는 것이 쑥스럽고 장난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쑥스러움을 떨쳐내려고 칼에 새길 만한 문구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패고 난 후 제자리로 돌아와 새를 바꾸는 칼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베어지는 검의 날에 쓰러지는 적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일휘소탕 열도사나에서 색칠할 돌을 버리고 물들일 염자를 골랐다. 일휘소탕 열염사나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라고 쓰기로 하였다. 이순신은 글자 그대로 조선의 남쪽 바다를 적의 피로 염하고 싶었다. 김수철이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물들인 염자가 깊사옵니다. 옷감에 물을 들이듯이 바다의 색을 바꾸는 것이다.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적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칼을 칼집에서 빼자 햇빛이 튕겨져 나가 눈이 부셨다. 칼날은 배기에 좋아 보였고 무게도 전의 것보다 가벼워 병든 어깨 쭉지가 감당해낼 만했다. 정오 무렵에 도원수부의 전령이 다녀갔다. 초명연합군이 직산에서 왜군의 북상을 저지하였으나 전라와 경상 내륙 산간의 여러 읍성이 무너졌다고 전했다. 무너졌다기보다는 관리들이 비워놓고 간 읍성에 적들이 들어와 눌러앉았다. 희망이 있다면 오직 죽음 속에 있을 것만 같았다. 칼을 칼집에서 빼내 면사첩 위에 걸었다. 임진년 4월 30일에 임금은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하였다. 임금은 자주 울었다. 임금의 울음은 정무와도 같았다. 강 건너편은 조선 땅이 아니었다. 의주에서 새어나오는 임금의 울음은 남쪽 바다에까지 들려왔다. 임금은 슬피 울었고 오래오래 울었다. 임금이 울자 대신들은 임금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따라 울었다. 4월 27일에 호니시의 1군과 가토가 이끄는 2군이 조령을 돌파하고 성주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임금은 신락 같은 희망으로 신립의 승전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렸고 당쟁을 일삼던 동인과 서인은 서로 입을 굳게 다물고 땅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4월 28일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은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맞섰으나 조선의 주력 병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강에 뛰어들어 차결하였다. 다음날 신립의 휘하에 있던 이일이 이 소식과 함께 하루 이틀 안에 왜군이 도성에 당도할 것이라고 조정에 전하였다. 영의정 이산에는 과거 고려의 왕들도 큰 위기 때마다 파천을 했다며 훗날에 도모하며 잠시 서울을 떠나 평양으로 피신하여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자고 간청했다. 이산해를 제외하고 수많은 신하들이 왕이 수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며 만류하였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 도성의 담벼락은 낮고 길었으며 도성의 병력은 고작 7천에 그마저도 오합지졸에 머릿속에 도망갈 마음밖에 없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임금은 서둘러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김명원을 도원수로 신각을 부장으로 임명하여 한강으로 보낸다. 총묘와 사직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임금은 장안의 집신을 걷어들였고 왕자와 비빈들에게 서둘러 피난 준비를 하게 하였다. 도성의 문을 나서자 임금은 울었다. 임금은 중신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울었다. 성룡아, 투수야,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억수같이 내리는 비에 젖은 임금의 피난 행렬은 처량했다. 백성들이 임금의 행렬 양쪽에서 나라를 버리는 임금을 향해 통곡하였다. 임금은 멀리서 도성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처량하게 바라만 보았다. 백성들은 주인 없는 궁궐을 불태웠다. 장래원과 형조가 먼저 불탔으니 다름 아닌 공사 노비의 문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이 일시에 불에 탔다.
임진 강변의 동파역에 이르자 파주 목사 허진과 장단부사 구효연이 임금을 위해 수라상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허나 호위하던 위병들이 난입해 음식을 모두 먹어 치우자 문책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종묘사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라가 태평을 누린 이래로 중앙군을 없애기에 힘써 장수와 군졸에 있어서까지 규율로 단속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태로운 시기에 임하여 흩어지는 것이 적을 본 군사들보다 심하였다. 이 어찌 은덕과 형벌이 고루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라님이 백성을 버리면 누굴 믿고 살라 하는 것입니까? 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강 이북에서 방어하던 도원수 김명원은 왜군에게 지레 겁을 먹고 무기를 모두 강에 버리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달아났다. 김명원의 총사관 심우정이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임금은 개성을 버릴 때도 울었다. 서울로 입성한 적들이 그나마 온전하였던 종묘를 불사지르고 그 자리에 마국간을 차렸다. 임금은 깊이 울었다. 버리고 떠난 종묘를 향해 남쪽으로 울었고 명예 황제가 있는 북경을 향해 울었고 해 뜨는 동쪽을 향해 울었다. 임금은 평양에 닿았을 때도 울었다. 좌의정 윤두수가 말했다. 온 평양 백성이 전하와 더불어 죽기로 이 성을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평양을 떠나시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옵니다. 경의 말이 오르나 답답하구나. 임금은 평양을 버릴 때도 울었다. 임금의 가마가 의주에 닿았을 때 100여 명의 신하들이 따르던 행렬은 50여 명으로 줄어 있었다. 강을 건널 때마다 관원들은 달아났고 달아난 자들을 붙잡아올 수도 없었다. 백성들이 흩어진 고을에 인기척 하나 없었고 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임금은 의주가 바라보이는 언덕에 가마를 세우고 남쪽을 향해 또 길게 울었다. 임금은 의주 목사의 동원에 행궁을 차렸다. 처마가 내려앉고 마루가 삐걱거렸다. 틈새에서 잡초가 올라왔고 빈 절간처럼 적막했다. 명예 구원병이 압록강을 건너왔을 때 임금은 친히 강가에까지 마중 나가 흐느껴 울었다. 계사년 10월에 임금의 가마는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 인근은 백골이 나뒹굴었고 대궐은 불타고 갓 죽은 송장들이 불탄 대궐 앞까지 가득하였다. 임금은 폐허가 된 종묘에 나가 해가 져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때까지 구슬피 울었다. 그 울음이 그칠 때까지 대신들은 따라 울었다. 임금이 도성을 버릴 때 흩어졌던 유림의 생원들이 찾아와 상소를 올렸다. 오늘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유성룡 이사내의 죄입니다. 바라옵건대 저들을 패어 백성을 위로하시고 사직에 고하소서. 임금은 대답하지 않고 울었다. 임금의 울음과 울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칼을 예비하고 있었다. 임진년이 이순신에게 임금의 칼은 보이지 않았다. 임금은 간간히 장려한 언어의 교서를 수영에 보내왔다. 임금의 언어는 울음을 닮아 있었다. 너희들이 아비로서 자식을 편히 못 기르고 지아비로서 지어미를 보호해주지 못하며 죽어서 간과 골이 땅에 흩어지고 죽어서도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의 허물이다.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 너희들의 그 남쪽 바다는 한결 더 추우리니 어허 너희들은 옷이 없으리니 나의 부끄러움이요 너희들은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니 내 기름진 음식을 넘긴들 무엇이 편안하겠느냐. 돌아가려는 한 줄기 생각이 물이 통으로 흐르듯 하더니 적의 형세가 기울어짐에 과연 하늘이 화를 푸는 줄을 알겠도다. 임금의 교서를 읽어주자 장졸들은 땅바닥에 꿇어앉아 울었다. 임금의 언어와 임금의 울음은 구별하기 어려웠다. 임금은 언어와 울음으로써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 울음과 언어가 권력이었고 칼이었다. 임진년의 이순신에게 임금의 칼은 보이지 않았다. 임진년부터 계사년까지 갑옷을 벗을 날이 없었고 그때의 이순신은 임금의 언어와 울음을 깊이 들여다볼 틈이 없었다. 임금은 자주 울었고 장려한 교서를 남쪽 바다로 보냈고 그 사이에서 임금의 칼이 번뜩이는 것을 이순신은 미처 알지 못했다. 끼니 때는 어김없이 돌아온다.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하나의 끼니 앞에서 우요했다. 끼니는 시간과도 같다. 되돌릴 수도 없었고 지나간 것과 닥쳐올 것은 서로 무관했다. 무수한 끼니들이 대열을 치어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어닥치고 있었지만 지나간 모든 끼니들은 단절되어 있었다. 굶더라도 밀어닥치는 끼니를 피할 곳이 없었다. 다가오는 끼니는 칼로 베어낼 수도 없었고 총포로 조준할 수도 없었다. 정윤영 가을,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승주, 고흥 등 전라의 여러 고을마다 사람이 없어 추수하지 못했다. 가을비가 내리고 노는 썩었고 벼멸구가 들끓었다. 경상 쪽의 수확은 적들이 걷어갔다. 적들은 해안 연안의 성안에 군량미를 쌓아두고 있었다. 적의 군량을 빼앗아야 했으나 수군이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싸워서 먹을 수도 없었고 백성을 지키지 못한 군대가 백성들로부터 얻어먹을 수도 없었다.
총사관을 보내 여러 고을의 수령들을 다그쳐 보아도 수령들은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빈 창고를 열어 보였다. 임금은 수군의 배고픔과 추위를 뼈에 사무치게 슬퍼하는 교서를 보내왔다. 임금의 교서는 울음을 닮아 있었다. 배고픈 장졸들을 모아놓고 임금의 교서를 읽어주던 날에도 끼니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격군들 중에 허약한 자들을 구분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허나 이들 중 절반은 귀향하지 않았다. 고향이 이미 왜군에게 불타 없어져 돌아갈 곳이 없었고 고향에도 양식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격군과 사부들이 그의 겨울에 병들거나 굶어서 죽었다. 이순신은 굶어 죽지 않았다. 그는 수군 통제사였다. 그는 꼬박 끼니를 챙겨 먹었다. 병사들이 굶어 죽어가는 수영에서 그는 끼니 때마다 먹었다. 죽은 병사들의 시체를 수십 구씩 묻던 날에도 그는 먹었다. 이순신은 이따금씩 자신의 숙사 방 안에서 안위, 송여종, 김수철 등과 함께 겸상으로 밥을 먹었다. 짠지를 씹던 송여종이 말했다. 겨울이 빨리 가야 할 터인데요. 밥을 넘기기가 민망한 자의 무의미한 소리였다. 겨울이 빠르거나 더딜 리가 있겠느냐. 이순신은 무의미한 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다들 아무 말이 없었다. 보리알이 덜 물렸다. 잘 씹어 먹어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끼니는 무참하게도 계속 돌아왔다. 말없이 먹었다. 경상과 전라 해안의 외성마다 적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약탈하여 얻은 군량이 쌓여 있었다.